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수 있을지, 다크호스로 부상한 천하람 후보는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묶어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조가 필요한 정의당과의 협력 난조와 역풍 우려 속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 제가 우리 설주환 변호사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 라디오, KBC 라디오 시청하시거나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사 1번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 TV는 처음이시죠? 예, 저는 처음이고요. 네. 예, 이렇게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저희 촌철살인에도 좀 자주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먼 거리지만 그래도 한번 좀 자주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 시청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죠. 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혼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최근까지 해서 첫 번째 TV 토론회도 마쳤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보셨죠? 예, 뭐 어제 사실 TV 토론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연 이제 각 후보들이 첫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보통 연설회라고 하면은 본인 주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의 얘기만 하고서 내려가는데,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논리적인 대결도 하고 누가 토론을 주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그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윤핵관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각 후보들의 그런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 지지율 말고 합동 연설회라든지 이 토론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면 천하람 후보 빼고요. 근데 그 뭐 나머지 세 분 중에. 글쎄요, 저는 네. 뭐 나머지 세 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지금 수준으로 저는 보이고요. 사실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출마 선언을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여론조사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최근 특기할 만한 것은 뭐 오늘자 조사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이제 민심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이제 1위로 나오는 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민심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당원 100%이기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민심이라는 것이요, 당심을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당대표 뽑아서 총선 승리를 위한 플랜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현재의 바람과 흐름이 굉장히 천하람 후보를 지금 우리 보수 정치 내에서 좀 주목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당에서도 아마 우리 설 변호사님도 관심이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을 아유, 만큼 그럼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이른바 천아용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무슨 네. 무협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준석 계열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와 당대표 후보가 줄줄이 다 통과를 하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지금 대놓고 본인이 지원한다고 했었으니까 예. 말했으니까 되는데 상당히 전략이 좋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준석 대표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전투형의, 그러니까 캠페인 모드에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선거에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따라가기 힘든 그래요? 아마 캠페인 모드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전략과 그다음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여론을 해야 되는지, 그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상대 당으로서도 상당히 두려운 존재고요.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상당히 그 예를 들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 당대표 한 명, 그다음에 청년 한 명, 그다음에 최고위원 2명 해서 굉장히 잘 응집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천하람 위원장이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3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당 내에서도 그 표심이 갈구를 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로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그게 정확하게 분류가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천하람 위원장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 2주 안에는 2주를 잡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한참 자기도 친윤 호소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우린 너랑 안 친해 하니까 예. 그때부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정말 정점이 그거였죠.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윤핵관에 대한 당내 저도 그 당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과거에 30만 정도의 당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원과 민심이 괴리가 됐을 수도 예.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권리당원만 100만은 120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민심 자체가 당심으로 반영이 돼서 거의 투표 결과가 나오고 큰 있더라고요. 차이가 없더라.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84만이라는 당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책임 당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투표가 결선까지 갖게 됐을 때는 저는 김기현 후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누가 됐든 간에. 이번에 컷오프도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로 한 거죠? 예, 책임당원 여론조사 6,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사실은 공개는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알고 있나요? 당대표 후보 선거. 글쎄요. 그게 이제 외부로 뭐 보도도 좀 나갔는데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 선관위자 대변인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런 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그 당 사무처 직원 또 여론조사 직원들도 다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 회사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각 후보들이 자기가 1등이라면서 다 예, 이렇게 예. 기세 싸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국면의 일환으로 보고 이게 또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또 직접 투표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흐름과 추세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투표 결과,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 당에서 특별하게 그 당원 100%도 특별했지만은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 주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안 좋은 의도였지만은 이것이 또 역으로 그러니까요. 그 룰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갈등을 찍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모르는 것이고 진짜. 생물이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당원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유승민 후보 막기 위한 것 아니냐. 결선 투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김기현 후보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사실이죠. 발목도 잡았지만은 결국 전당대회 흥행에 매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친윤 후보, 이른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친윤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당대표 후보는 친윤 후보라고 하면은 굉장한 좀 지지세나 뭐 이런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친윤 얘기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핵관 용어도 못 씁니다. 그리고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디 친윤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멸칭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친윤이란 존재가 없느냐? 또 국민들이 안 믿죠. 가장 직접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를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 당원 당규에 아무런 것도 없이 당대표를 축출시켰단 말입니다. 당시에 최고위원회를 붕괴시켰던 분들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근데 친윤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친윤 후보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관계와 호흡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조금은 처음에 기세가 좀 올랐었는데 결국 당원들이 현명하시거든요. 이것이 과연 친윤 일색으로 된 당 그리고 당이 잘못된 일을 해도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는 당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러려고 정권 교체한 거냐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역풍을 맞았다. 그래서 오히려 천하 용인이라고 하는 특히 최고위원회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두 분이 이제 올라가면서 굉장히 최고위원 이제 선거도 알 수 없는 혼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설준원 변호사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어쨌든 흐름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였고 이 컷오프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몇 개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컷오프가 지나고 나니까 김기현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네. 또 이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천하람 후보는 사실은 어떤 여론조사에서 당원들만 해가지고 어떤 2위로 치고 오른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 선거 항상 때는 일위였죠. 네.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 발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투표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을 갈 것인가 안 것인가. 그러니까 제도가 약간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부음업을 시켰거든요. 예. 계속 야,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런데
나중에는 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의 음. 어떤 사람들이 그 편승 효과를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야 이제는 보수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자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천하람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불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붐업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 안에서도. 예. 근데 이게 밖으로 지금 나타나지 아.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들도 예.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음. 봤을 때는 왜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젊은 보수 세대가 많이 가는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가보면 예. '아 나 이번에 너무 이렇게 음. 여론조사 받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 안 왔던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 투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층들이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어떤 지지층 여론조사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모집 단위가 그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안 돼요. 5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확하다. 그리고 실제 투표를 하는 당원의 어떤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천하람 후보가 이제 시작이지만 일자 토론을 통해서 근데 앞으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토론을 이어가면 더욱더 올라가는 게 아마 느껴지리라고 보일 거고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지지세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미 자기의 지지를 받고 있던 층을 천하람 후보에게 내줬어요. 어느 예, 정도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제가 만약에 결선 제도가 없었으면 아마 안철수 후보는 또다시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뭐 제도가 돼 버렸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진짜 뭐 "너 윤핵관 말 쓰지 말아라." 하니까 "저 안 쓰겠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상한 뭐 요즘에 유행하는 챗GPT 관련해서 뭐 당을 뭐 스마트하게 한다는데 뭐 그것과 당과 이게 무슨 뭘 하려는 아무래도 건지. 과학기술 뭐 이쪽 분야에 특화된 아니 후보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이 과학자,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항상 이럴 때만 내세우세요. 저는 그게 지금은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럼 당 대표로서 내가 뭘 하겠다. 특히 내년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제주도 연설에서 저는 천하람 후보가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제주도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네. 허은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 묻혀 있는 유골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 등은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연대를 잘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저 누구랑 친해요. 저 이번에 오기 전에 조경태 의원과 예. 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연대 예. 출신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연대밖에를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정말 당원들이 바라는 건 저런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예. 당원을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라는 것은 집권 여당의 정치가 저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정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른바 이준석 대표 당시에 당원이 가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어도 25%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전당대회 때.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컷오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25% 수준은 안 돼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십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당원들이라는 분석보다는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당원이 2배 이상 는 게 팩트입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젊은 층들은 다 이준석 대표 지지하고 뭐 어른들은 다 싫어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 동성로에 한번 뜨든지 아니면 우리 호남에 와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돌면요. 어르신들 특히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당원들의 그런 분포나 지지 성향을 분석할 때 계층으로 나눠서 뭐 몰투표를 한다. 이게 잘못된 분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개혁 성향, 보수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분들의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윤핵관 호소인 중에 한 분인 박모 의원 그분이 이제 뭐 지지세가 이준석 대표 측 2%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 예. 했다가 완전히 망신당했거든요. 2%인데 왜 오히려 그 이용, 이만희, 박성중 의원은 왜 떨어지고 예. 왜 오히려 김용태, 허은하 의원은 됐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오류인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천하람 후보의 지지도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 플러스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지지도.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또 룰 변경해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 지지도. 게다가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처음에 출마 선언하고 한 20%였다가 지지율이요. 예. 갑자기 60%로 떴거든요. 그랬죠. 근데 문제는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3배가 튀었다는 것은 반사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도들이 지금 다 천하람으로 수렴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토론이나 메시지 내는 거, 그리고 내지는 젊은이이지만은 굉장히 애티튜드 면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들이 좀 시너지가 나면은 굉장히 이번에는 조금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어찌 보면 너무 신선한 충격이 언제였었냐면 지난 뭐 대선 때 이렇게 아니라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 대구 동성로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방 투어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때 그 김광석 광장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일요일 날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그걸 받았던 다 게 들으셨다고 전 다 그때 들었었어요. 말씀하셨죠. 7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들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구에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를 들어 중년층의 뭐 어머니층, 그다음에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인 받고 예. 사진 찍고 그런 나는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여기서 정말 이제는 뭐 2030 진짜 일부 남성들만을 위한 어떤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호소가 울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저는 그때 되게 진짜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걸 전체 다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참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아니 지금 저희 당은 솔직히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흔들린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풍파에 지금 치이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폭풍전야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상대당은 지금 잔치집인데 예. 저 잔치집도 제일 처음에는 야, 저런 게 무슨 잔치냐. 저런 게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당원 100% 이게 역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비민주적인 전당대회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좀 재미가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천하람 위원장이 막판에 뛰어들면서 이게 불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자체가 물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항상 흥행의 요소를 끌고 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상당히 부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라면 지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됐던 민주당의 당대표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흥미가 없었거든요. 원사이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후보군이 올라오면 천하람 위원장이 아마 우리 민주당 같았으면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탁금을 내고 등록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중앙위원회 100% 당원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라는 대의원들이 와가지고 너는 안 돼 하면 아예 선거에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룰의 엉성함인데 오히려 룰이 액티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번에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뭐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은 저렇게 왜 저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밖에서 보면 조금 이른바 비토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비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판 세력이 좀 커 있는 그런 조직이 아무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좀 시끄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마지막 포인트로 좀 넘어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이렇게 추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글쎄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명예대표라는 거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내지는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거의 뭐 당무 개입을 이제는 숨어서 하다가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 들켜버리니까 이제는 뭐 노고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명예대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피로 이루었고 또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 한 명이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전 국가적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을 사당화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고 또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개혁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너는 반윤이다. 내지는 심지어는 요즘 기가 막힌 것은 너는 가짜 보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누가 본인들한테 규정할 권한을 줬는지를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뭐 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본인의 민주주의 철학에 대한 완전한 부재와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거 있으면 참모들이 말려야죠. 근데 말리지 않고 그 앞에서 박수 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왕적 총재, 과거 삼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건 국민의힘이 과거 퇴행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저는 낱낱이 드러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장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명예 당수를 하면서 이 책임 정치가 가능해지고 뭐 이런 측면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명예 당수가 어떤 공천권에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또 이런 파트너로서 같이 좀 책임 있는 정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측면도 나오더라고요. 그 장재현 의원은 말씀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설명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있었거든요. 명예대표 안 했는데도 다 잘 운영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자꾸 프랑스 얘기하시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헌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헌법이 있고 지금까지 개정이 되어 왔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대외적인 대표 권한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삼권 분립을 우리는 생명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구성하고 또 공직의 추천권을 가지는 정당, 이 헌법기관이거든요. 정당을 사당화하겠다?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입법부도 가지고 이제 행정부도 가지고 또 사법부도 추천 권한까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그러면은 1인 지배 체제로 다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프랑스 헌법 들이대가지고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 변호사님,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매주 하잖아요. 네네. 이번 주 조사를 보니까 조금 70대 영남, 뭐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 지지층에서 조금 부정평가가 늘어난 네.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TK 지역에서 50% 선이 무너졌가지고 예.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실책은 무엇이었을까? 예. 설날 이후로 있었던 난방비. 특히 이제 12월 난방비가 1월달 설 전에 터지면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 뒤로 지금 1월 난방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은 이 난방비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데 뭐 277만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보니까 중복된 가구 수를 빼면 한 180만 가구 수에 예.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체감되지가 않아요. 난방비가 내가 좀 줄었네. 아니면 좀 보전을 받았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1월 달에 굉장히 춥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난방비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많이 틀지도 않고 막 따뜻하게 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좀 춥게 지낸다 집에서,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이게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정부에서 이번 주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제는 하셨지만 저는 보면서 그렇게 체감되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봐요.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을 좀 자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네.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민생 현안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나 이 윤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되는 건 아닌가. 예. 그게 예를 들어 TK 지역에서 하락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대구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렇게 공평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 진짜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입도 뻥긋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천하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무시 전략이죠. 예. 아직까지는 너는 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저는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빠져야죠. 처음엔 그랬더라도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을 했었으면 본인은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조차도 계속 노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같이 이뤄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 시절 그때 당시에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 이게 계속 몸에 체화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이 동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자기가 검찰총장을 할 때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은 살았지만 지금도 검찰은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다 동일체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가 안 된 정부 기관이 검찰이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수사라는 게 어떤 지휘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검사들도 자기 상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역을 한다거나 의견 제시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저는 이게 뭐 검사 동일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과 당대표로 비유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 동일체로 이분이 인식해서 한다고 보진 않고 본인이 뱉은 말을 본인에게는 적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살짝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같은 논리 구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최근에 난방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김기현 후보가 윤심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선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평 그 후원회장이 예. 탈당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고 김기현 후보는 아예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 굉장히 그 집권당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발언들을 그냥 했단 말입니다. 그게 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적이다, 방해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이것이 어떤 오버를 가져오냐면은 이거 무슨 토사구팽 정부냐, 이준석 대표 끌어들였다가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때문에 이겼다라고 포장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거꾸로 안철수 후보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니까 이것은 뭐 국정 운영의 방해 세력이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논리도 안 맞고요. 또 토사구팽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전 이런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겠으니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꺼내든 쌍특검 이야기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곽상도 1심 판결 등을 좀 모아서 야당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묶어서 특검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조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예. 시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뉴스타파에 의하면 이 대장동은 오히려 그 부산저축은행의 정말 차명 사업장이다. 예. 라는 얘기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일 처음에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을 부당 대출을 받아요. 예. 거기서 1,000억을 땅을 샀거든요. 그 근데 불법 대출을 수사했던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수사를 해보자. 검사를 다시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는데 대장동 관련한 성남시장 관련한 줄기와 하나는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와 언론계에 대한 부정부패 이거에 대해서 나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정저축은행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을 범위를 잡아버리면 수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가장 저는 시급한 것은 일단 나타나 있는 거, 돈이 간 것이 나타나 있는 50억 클럽, 그중에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돈이 갔다는 게 이미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박영수와 관련된 수사는 하나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곽상도 의원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거기에 납득을 하겠습니까?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다는데 3년, 5년도 근무하지 않은 근데 그것도 의원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보고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예.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가지고 쌍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연이어서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는데 다 부정확한 내용들만
대통령실에서 내고 있어요.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사건을 가지고 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부당함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뭐 빌려줬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여를 전혀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검찰에서 뭐 한동훈 장관은 서면 조사를 했지만은 소환에는 협의 중이었다라고 있지만은 소환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우연찮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소환을 안 하고는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수사팀 내부에서의 분위기였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장동 사건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금 쌍특검을 가려고는 하지만은 대장동 사건은 좀 범위를 조금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게 물론 특검 반대겠지만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 뭐 워낙 사안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헷갈리실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리한 주장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사법적으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다 지금 정쟁화가 되고 있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 그 핵심 가치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 판결 이거 상식에 맞지 않고 또 대통령실도 이거는 좀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를 예. 냈고요. 또 지금 공정의 문제를 본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지만은 재임 중에만 형사상의 소출을 안 받는다 뿐이지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구속되는 걸 다 목격을 했고 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성역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법 적용은 평등해야 된다. 저 그 부분에 대한 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특검 얘기가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로서 상대방 것도 같이 얹어서 특검하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를 회피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검찰이 뭐 과잉 수사 부분은 제가 뭐 비판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이나 또 곽상도 의원 그리고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박영수 이쪽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를 했는데 미진하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후자에 대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거를 자꾸 이거를 물타기식으로 섞으면 또 논란이 되고요. 예. 저는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검토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대장동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 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시드머니가 대장동으로 갔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 원에 대한 그걸 봐줬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다 대장동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1,800억 원이요. 어디 뭐 이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대장동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공교롭게 온 거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걸 엮어가지고 마치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의 어머니같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이건 또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 좀 분리해가지고 정말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을 하고 또 특검 선정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법적 논란은 저는 신속하게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전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50억 클럽 빨리 이거부터 특검을 하고 좀 대장동은 한정하고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이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지난 작년 9월에 상정을 해놨죠. 통과가 안 됐을 뿐이고. 근데 지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해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다시 재동의를 얻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국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만한 수사는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도 이걸 함부로 다 무조건 거부를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대장동 관련한 것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거 조율을 해야 한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주로 한 수사는 뭐 지금 차고 넘치게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부산저축은행은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그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보전을 못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출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천화동인 6호의 지분 실질 소유자거든요. 그 사람이 천화동인 6호로서 가져간 수익이 2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원을 이 대장동에서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회복 차원에서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저는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은 아마 그런 대의 차원에서는 저는 부산저축은행에 한번 파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해서 그것이 꼭 대장동으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우리 국회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과식이 되거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국정조사, 예산안, 뭐 탄핵 이런 것들을 다 해임한 이런 걸 엮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분리를 해서 필요한 걸 하고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수의석을 줬는데 국민들이 하라는 걸 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 정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를 들어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거부권도 그거는 행사해도 뭐라고 못하는 게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땐 제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건은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검찰에다가 전 수사 촉구하는 지금 수준의 저는 압박이 필요한 것이지 바로 이걸 특검 가는 건 좀 부적당하다고 보고 저는 지금 특검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박영수, 그리고 권순일, 그리고 곽상도 이거와 관련된 50억 클럽의 이름이 이미 나왔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장 내일 들어가도 이건 거부권 행사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있으니까. 저도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그때 의혹 제기를 했던 분들이 뭐였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당대표 대법원 선고할 때 그것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김만배가 로비해가지고 봐준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따져봐야죠. 진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법원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누군가의 뭐 예를 들어 로비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곳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 이름이 나온 것까지는 그리고 특히 50억 클럽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50억 클럽에 대해. 그 뒤로 50억 클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돈이 갔든 안 갔든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곽상도 의원 그분 한 분만 하면서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저 이번 판결이 물론 사법부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입증이 부족한 거예요. 입증이.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 뭐 이거 빠지려고 했는데 막아줬다. 근데 당시에 이런 부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당대표에 대한 사건만큼만 하면 나는 충분히 검찰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특수부 수사들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 수사 기법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사팀 바꾸고 우리가 수사하면 된다. 50억 클럽 곽상도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된다.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하나도 안 해놓고서 뭐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무능하거나 본인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 권순일 대법관 말씀하셨는데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그 공선법 사건 우리 서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어요. 이례적인데 알고 보니까 김만배라는 법조 기자 출신의 브로커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뭐 만났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50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상식적인 추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를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만에 하나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법정의가 김만배 씨 발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필요하고 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까운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박영수 특검이라는 분이 수산업자한테 뭐 차도 받은 게 나왔기도 하고요. 뭐 50억이든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거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칼을 꺼내 들었는데 네. 특검 법안 어쨌든 통과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하든 말든. 법안 자체 통과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과반수만 있으면 일단 통과가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제2 요구가 왔을 때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 행사됐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봐야 되겠다. 김건희 특히나 뭐 대장동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아니 자기 가족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모토로 걸었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걸 지금 뭐 저도 내용을 조금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 이번 판결이 났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야 진짜 무고했네, 무죄였네. 아 괜히 우리가 오해했었네.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예. 그 안에서 그러면 어저께 뉴스타파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뉴스타파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수익이 자기들이 계산을 해본 거에 의하면 10억 5천만 원이 났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근데 그러면 이익을 돈도 벌림을 당한 거냐? 예.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 통장은 누가 이용해서 거기다 돈 10억을 갑자기 불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에 수익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분명하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본인이 대선 기간에 TV 토론하면서 4월까지 5개월밖에 맡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봤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인지 아니죠. 그 뒤에 계좌 내역은 아예 공개를 안 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뭐 재임 기간 끝나시면 이제 그때 수사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국민 모두가 깔끔하게 명료하게 이 부분 의혹을 털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올려놓고 민주당이 이거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아마 그 검찰에서는 일정상 2월 28일 날 아마 지금 표결을 붙이게 하든지 아니면 뭐 3월달 임시회가 이제 뭐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월 임시가 열린다는 전제하에서 부결되는 것을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영장 청구가 이건 정말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에서도 체포동의안 갔을 때 것으로 부결될 것을 굉장히 확률이 물론 뭐 100% 부결된다라는 네. 보장은 없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부결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아니 부결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통해서 계속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범죄자다. 예. 물론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누구도 모르고 뭐 이재명 대표는 무고하다라고 하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의 문제가 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검찰에서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그 예를 들어 발언 사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접견 기록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언론화 돼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해요. 보통 만약 그런 사정이 있었다 치면 영장 청구를 할 때 적시를 하면 돼요. 이런 기타 정황 상황으로 해가지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피의자인 이재명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뭐 정성호 의원이 뭐 이런 측근들을 이야기를 찾아가서 했다. 이렇게 네. 했다. 그럼 판사가 보고 판단하면 근데 이걸 되는 언론에 내용이에요. 흘린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다. 그럼요. 이 이야기도 네. 조금 이따 나눠보고 지금 서 변호사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 이거 가결될 리가 없다. 우리 신 변호사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도 음.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는 부결을 시킬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나름의 결집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쓰는 순간 자기 부정에 저는 부딪힌다라고 봅니다. 예를 예.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거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안 지키는 게 되니까 저는 정치적 정당성은 더 잃으실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불체포 특권 왜 도입됐습니까? 이게 독재 정권 하에서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탱크 데리고서 여의도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 잡아가고 하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거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집권 여당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발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고요. 어떤 지도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 폐지 논란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이상 민주화가 성숙됐기 때문에 이젠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그게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범죄 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혐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측근들까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수사를 받아야죠. 그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혐의가 중한데 그럼 영장을 안 치겠습니까? 본인이 영장 치고 예를 들면 붙잡혀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대표 출마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래서 인천 계양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현실을 갖다가 당위로 삼는 겁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가 제1야당이 대표고 야당 탄압이야. 누가 탄압을 했습니까?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수사가 안 됐고 당시에 성남지청에서 FC 성남에 대한 것도 박하영 차장검사가 산호라면 올리면서 사표 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사법부가 내리는 결정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체포 단계부터 다 막겠다. 저는 이거 국민들 동의 받긴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결시키겠다 우리는. 네, 그러면서 뭐, 법원에서 판단받고 살아서 돌아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일관되게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어요. 이제까지 예. 다 자율투표였고 개개인이 아마 다 정하도록 할 것이고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당론 정해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투표에 참여를 하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을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 이 사안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럼요. 선택이네요. 예, 아니 본인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계속 방탄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까? 예. 기승전 방탄이니까. 근데 이걸 가결시키 참여하시지 않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이번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저번 중앙지검에서 1차 소환을 한 다음에 2차 소환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소환에 응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현동 관련한 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정자동 호텔 부지 관련한 또 또 그것도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사건이 예.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곽상도 의원 재판 결과가 예. 나왔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사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야, 이건 성남FC와 그래 대장동은 그래 뭐 선거 때 전에 기간에 나왔으니까. 나왔던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너무 과도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면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게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어찌 보면 어떤 혐의 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떨어진 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로 약간 기류가 변한 것 같아요. 1차 소환 이후만 하더라도 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뭐 부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 예. 소수지만은.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없어졌고 이제 뭐 당론을 하냐 마냐 뭐 어떤 분은 또 당론을 채택까지 하자고 하지만은 대다수는 아마 당론 채택은 좀 불가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당대표가 이렇게 신병이 확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우려를 하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사실은 검찰의 그동안의 어떤 그 수사 지금까지는 정당하다. 그래 혐의가 있으면 봐야지 검찰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떤 이제 정자동 이야기, 뭐 호텔 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12월 달에 이 접견을 가서 한 이야기를 또 언론에 흘린 우리 서희 변호사님이 지적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검찰이 너무 정치적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제.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백현동 의혹이나 그 호텔 부지 그 얘기가요. 대선 때도 저희가 주장했고 저는 심지어 백현동에 갔다도 왔습니다. 제가 네. 이재명 대표 그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백현동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옹벽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21년이죠. 그때 10월 달입니다. 그때 백현동은 이미 갔다 왔고
그 당시에도 뭐 이게 뭐 민간 분양으로 갑자기 전환되면서 막 대량으로 분양돼서 또 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고 여러 가지 정황들 나왔고 공문도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했던 공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를 뭐 소위 말해서 야당을 분쇄시키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당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반사적인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인이면요. 이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시고 네. 오히려 더 세게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은 칭찬받고 오히려 총선에서 이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전 이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요. 뭐 현실관계 인정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의 꼼수를 써서 결국 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조심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수사에 대해서 특수수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예리하게 마치 그 암 수술할 때 암 세포만 떼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마치 어떤 장기까지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그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도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때 당황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언론에 나왔고. 그러니까 너무 네. 과도해요.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 예. 그 건도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정무상 하셨어요. 비밀 네. 누설이라든지 피의 사실 공표,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담으로 나눴던 내용들, 그런 네. 것들이 이게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흘렸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김도읍 의원실에서 그걸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검찰에서 이걸 흘리지 않았으면 김도읍 의원실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설이 됐다고 봐요. 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는 보지만은, 아니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 뭐 이재명이 이대로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본인도 오해를 좀 받을 수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원래부터 알던 지인이었고, 그리고 시기가 12월 18일부터 1월 18일 사이였어요. 이 사이에 세 분을 만난 건가, 이화영까지 해서. 보통 연말 연초에 그리고 설 전에 보통 이렇게 자기 지인이나 수감돼 있으면 보통 많이 다녀와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다, 아니 교도관이 앉아 있는데 거기 다 수기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떤 말을 회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하려는 찰나면 모르겠어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왜 회유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일련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빌드업을 해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성호 신 변호사님도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죠. 그리고 네. 이분도 지금 중진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랑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분인데요. 저는 왜 이분이 접견을 가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첫 본인도 번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무적 판단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건 좀 생각이 없이 그냥 저는 덜컥 가신 거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물론 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지적해 주신 거 저는 일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과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는 아예 피의사실 공표하라고 아예 법안에 넣어놓으신 분들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저희는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 피해는 저희가 많이 봤지만 앞으로 이런 문화 근절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절차 문제도 지적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본다면은 아니 왜 가가지고 뭐 정진상 씨가 변호인이 없으니까 무슨 법률적 조력을 못 받습니까? 본인이 그걸 극복하면 되고 변호인 조력 받으면 되는데 가가지고 정성호 의원이 뭐 알리바이를 따르게 해라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 입장에서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내부 보고가 올라간 것이 외부로 노출된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우리 오늘 처음 촌철살인 출연해 보셨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천하 영인 중에 이 앞에다 신천하 영인 뭐 이렇게 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촌철살인 출연해 보시니까. 뭐 일단은 뭐 저도 뭐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우리 설 변호사님 워낙 또 합리적이시고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